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주로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말 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한국인을 내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보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그러한 한 분을 소개하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천재를 세 분으로 치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개인으로 따지면 뭐 이견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세 분을 최부 조선시대입니다. 성종 때고, 그 다음에 그 이순지 선생, 그리고 정약용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세 분을 해서 조선시대의 천재들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한국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도 이 천재 중에 천재는 누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려는 화포해전의 최무선 이 장군을 제가 꼽으려고 합니다. 이 최무선 장군이 뭐 여기 내용을 보면 한 가지로 과학계에서도 저거지만, 우리 한국에서 과학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최무선적이지만 여기는 이 과천과학관의 그 명예전당에 들어가 있는 동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까지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레판토 해전이라고 1571년에 그 동서양이 맞붙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맞붙는 전투가 뭐냐면 이 그리스에 있는 레판토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1571년 10월 7일 베네치아, 제노바,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하고, 이 전체가 오스만 투르크죠. 투르크 함대하고 200대가 맞붙었어요. 근데 장병은 한 300명씩 됐는데, 당시에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투르크 측이 좀 앞섰다고 그러는데, 이때 맞짱을 떴는데, 그날 그 투르크 측이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피박살이 납니다. 연합함대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연합함대에서 1571년에 대포가 있는지를 투르크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이 순식간에 투르크는 100척이 납포되고 10,000명이 생포돼갖고 역사가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세계사가.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는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단 한 번 승리한 게 없는데, 이것이 유럽이 이 제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최초의 승리가 돼갖고, 이후 곧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한 거는 아니지만 세계사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해전이, 이게 레판토 해전인데, 그랬는데 이 해전은 우왕 3년 1380년 진포대첩 최무선 장군의, 우왕 6년 1383년에 정지 장군의 남해 관음포 해상에서 외선 격파한 세계 최초의 해전보다 무려 170년이 늦는 거죠. 물론 요 날짜로 따지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보다 한 20년 정도 앞입니다. 근데 170년 전에 이전의 한포해전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무선 장군이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함선도 대단한 것도 있지만 배에 화포를 실어서 했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서부터 화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약에. 그거는 삼국유사 661년에 한산성,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게 북한산성입니다. 북한산성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왕사가 한산성의 주둔원이 고구려와 말갈이 공격해왔다. 한산성의 군사들이 구원병이 오지 않아 툴툴툴툴 거리고 있는데 신술을 쓰니, 이 신술이 중요하죠. 갑자기 큰 독처럼 생긴 광위가 아주 그 밝은 이제 거죠. 남쪽 하늘에서 날라와 벼락이 되어 30여 개의 포석들을 쳐부수니 적의 활, 화살, 창, 칼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위가 삼국유사의 단위가 한 자리씩 적으면 신라군이 신술을 쓰니라고 그러는데 큰 독처럼 생긴 광위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것에 의하면 광위는 현대 로켓과 같은 분사 추진 무기로서 661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61년에 분사 추진 무기로서 흑색 추진 화약가스의 불을 뒤로, 그러니까 이 뒤로 그냥 이렇게 하는 등 그런 것에 뭘 볼 때 광위는 흑색 화약을 쓴 화약 무기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 예전 분들이 이렇게 정사했을 때 이렇게 특히 과학 같은 거 할 때는 이 과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봤더니 이 이명호 박사는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이때에 뭐 대포로 이렇게 퐁퐁 쏴서 오는 건 아니고 그 신라화약에 저거 해갖고 천번호처럼 그때 이 쇠나에 아주 강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걸로 한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분사 추진 무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자관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이 저 화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융원 필비에도 보면 폭탄 원리에 있는 화약 무기의 충전내 화례포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그 북한산성 전투에 써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화약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세계 알려진 거는 8세기 그러니까 784년에 세계 최초로 발명이 돼 갖고 이것이 화전 뭐 화구 화전 이거는 유럽에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 갖고 계속 뭐 진천내 비화창 이런 게 실전에 사용했는데 이때 고려가 몽골 연합군하고 해서 일본을 공격을 할 때 그때에 화약을 썼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04년인데 윤관 장군이 구성을 정벌 때 윤관 장군이죠. 이때에 별무반이 있는데 별무반이 화약을 갖고 무기를 쓴 거 같으다. 그래갖고 윤관 장군이 화약 무기를 운영반을 했다. 그런 거고 1120년에 보면 서울과 지방에 화약을 사용하는 화전을 배치하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오래전서부터 이런 저 화약 무기에 대한 이런 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는데 이 최무선 장군이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왜구들이 나오는데 1274년에 충렬왕 때 왜구들이 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뭐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왜구들이 이 고려만 온 거는 아니고 중국에 때로 몰려다녔습니다. 내용 보면 이 당시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이 가는데 이 한국의 고려가 아주 만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려고 그 전서부터 화약 무기가 있었는데 고려에서 화약과 화포 기술이 아주 그냥 쫙 싸구려집니다. 그 이유는 무신란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냥 무신이 쓰는 게 무기 아니에요.
무기라면 그냥 악착같이 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1308년 무기 제작 기간에 군기실을 폐지를 하고 훈련장도 폐기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화약과 화약 무기 기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일본이 처음에는 왜구들이 이제 등장할 때는 수십 명에서 인원들이 좀 하다가 여명연합군으로 해갖고 그 일본을 공격할 때는 왜구들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그 1322년서부터 1392년에 일본이 남북전을 걸어서 내전이 생깁니다. 이 내전이 생길 때 중앙기구에서 통제가 약하니까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남한테 뺏어오는 게 최고다. 그래갖고 해적단을 만들어서 이 고려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때로 물려서 이제 그 나갑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 왜구가 특히 피해가 고려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의 이 전략은 왜구를 일단 육지에 상륙한 다음에 상륙해서 격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의 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도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전서부터 소위 말해서 백전의 용사에다 막 고구려고 뭐 이런 데를 내니까 육상전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 애들은 이 칼 갖고 오는 데는 또 자신이 있거든. 이 내용 자체가 이거 때려오는 것보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려가 일본한테 그냥 노략질을 계속 당하니까, 판판당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니까 공민왕이 중국의 용병을 삽니다. 그래갖고 대량으로 투입했는데 글쎄 그 막강한 용병도 박살이 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 1300에서부터 50년서부터 1369년간 20년간 77번이 왜구가 출현하고, 1370에서 1379년 10년 동안은 175회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더욱더 공민왕 12년에는 213척의 왜구가 교동, 지금 강화되어 있는 교동이에요. 이걸 점령을 해갖고 아예 주둔지까지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공민왕이 이게 이제 저 꼭지가 안 돕니까? 얘 꼭지가 도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고려가 여태까지 그동안 계속 견지어등,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 전술입니다. 전투에 계속 하던 전략을 바꿉니다. 이게 대단한 전략 변경인데, 육전에서 수전으로 전략을 변경을 해서 왜구가 상륙을 하지 못하게 박살을 내자, 이런 것으로 바꿉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처음에 배를 만들어야죠.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 배는 뭐 대단한 적이죠. 배를 만져야죠. 그 다음에 수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때 기존 해군 전투는 부족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왜구가 숫자가 더 많아요. 걔네들은 뭐 먹고 살기로 때로 벌려서 오니까. 이래서 고려에서 공민왕 뭐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전술 체제를 개발을 한다. 그래갖고 고려 수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제일 저거는 게 함선에 그 화포를 장치를 해갖고 오는 녀석 자거리 작사를 내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의 가장 큰 전술 변화입니다. 이 내용으로 공민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우리가 중국도 왜구로 워낙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좀 머리 좋은 사람들 많다, 장병들이.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그때 마침 저기 됐을 때 주원장한테 앞장서서 왜구를 아주 피박살을 낼 테니까 화약을 좀 주셔.
그러면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그런 걸로 그 배도 있고 전투해갖고 당신들 저 중국의 소관색이고 우리 소관색이게 만들어서 화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화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명나라한테 딱 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외구의 습격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바다에서 적을 추격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배를 만들려고 한다. 요거 주원장한테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그 배 위에서 사용할 기계, 화약, 유황, 염초 등의 물건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깨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의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나라에서도 보니까 말은 맞거든요. 명나라가 막 시작한 나라인데 외구대를 워낙 많이 오는데 이 당시에 이 화약 제조법이라는 거 최고 군사 비밀이란 말이에요. 또 한국에다 몽땅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갖고 면피용으로 염초 50만 근과 유황 10만 근을 줬는데 그거는 세 발의 피거든.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중국에 의존해서는 한포에 화포를 장착해갖고 외구를 퇴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뻥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약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그때의 그 전서부터 최무선 장군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공민왕적이 할 때 뭐냐면 이 양반은 화약 같은 걸 만들어서 격파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고려적이 오는 양반들이 저 또라이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저 최무선 장군한테. 이러다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공민왕도 도저히 안 되니까 국산화 자체 개발을 하자 해서 최무선에게 얌마 너 또라이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써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만 네가 한번 해봐. 진짜 말 들으면만 내가 좀 자주 다독거릴게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최무선 장군이 뭐냐 화약을 만드는 법을 조사를 이제 했더니 염초하고 반묘 이게 유황입니다. 그리고 숯이죠. 숯가루 이렇게 해갖고 그 버드나무로 만들면 이게 화약이 된다는 정도는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염초입니다. 염초가 높은 온도에서 열분해해갖고 산소를 발생하는데 요게 황이죠. 유황하고 목탄하고 합해갖고 계속 타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초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유황하고 버드나무 만드는 거야. 그거야. 구하기가 참 쉽죠. 이런데 염초를 만드는 게 이게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중국에서 안 주는 이유도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찰정나 소세지나 햄 등에 가공품에 넣어서 하는 게 그게 지금 염초입니다. 질산 칼륨인데 이와 같은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최무선 장군이 요거는 알려줘. 부엌에 가서 냄새가 나잖아요. 지린내 나고 하는 거고 바닥에 요게 그런 거거든요. 이 양반 중에 양반이 그때 고생 무적 했을 게냐 부엌이나 들어가 갖고 그거나 파내걸 수 있을 거고 변소에 들어가서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해갖고 마루 밑에 흙을 물에 타서 끓였더니 아주 초보적인 염초를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일단 국산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거 대포에 쓸 양을 만들어야잖아요. 이건 이 고려의 그 모든 변속관을 뒤져서 된다는 정도 못 되니까. 이러니까 이 최무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걸 찾자. 근데 한국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마침 이 병란도라는 데가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일이 가서 이제 상주해갖고 야 이 새끼야 너 할 수 있어? 너 화약 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이고 중국인 이원이라는 사람이 예써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것이 염초 자취법입니다.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 해갖고 이게 유명한 위연화학입니다. 흑색 화약.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거 할 때
그 불꽃놀이 할 때 쓰는 것이 이겁니다. 질산칼륨에서 염초, 이게 초석해갖고 뭐 칠레 초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새똥이거든요. 유황하고 목탄 15%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화약을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최무선 장군이 아직 화약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써먹으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무기를 만들으니까 그 예전서부터 화통도감을 만들어 달라. 무기 만드는 이제 군수창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군수창을 만들어 갖고 화통도감이죠. 1377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무선 그러니까 네가 인마 잘했어. 그러니까 네가 인마 이끌어서 그 뭐냐면 제조관 그러니까 이제 왕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장을 만드는 거예요. 소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화통방사군 화약들을 오는데 방사군을 만들어서 이때에 17종의 화약 무기를 개발합니다. 하여튼 최무선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만든 게 하나둘이 아니라 대장군포, 이장군, 삼장군, 육하석포, 화포들 심포, 화통 이 화통이라면 무슨 통 이렇게 화전, 주화, 측천화 이런 것이 전부 다 발사 무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17개를 만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무선 장군 독자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들의 이제 수없이 있었던 거 이런 걸 개량하고 독자적으로 만들고 그래갖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통류, 대장군, 이장군, 화포, 화통 등 발사하는 것들이죠. 대포죠. 그 다음에 그 발사한 거를 나가게 하는 걸로 해서 로켓에서 화전, 주화, 유화, 촉천화 등 여기서 보면 총통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일괄해서 총통이 아주 조그만 것도 있어요. 권총 같은 것도 아주 적은 겁니다. 요게 내용적으로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느냐 그야말로 놀랍니다. 대장군포든 이제 등등 할 때 발사각도 45도로 해갖고 오는데 비행거리가 1000m나 됩니다. 화살 갖고 퐁퐁 쏘는 거고 됩니까? 여기다가 고도 해갖고 차대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적의 성로, 성벽, 배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획기적인 거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장군 부하는 조금 적다고 그러지만 초속 120m 여기서 보면 하여튼 속력도 매우 빠릅니다. 허기야 대포가 그러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 같은 게 많아서 무거운 것들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 잘 알지만 무기가 조립식입니다. 비파형 동검도 중국 거는 같이 일체식이지만 우리는 이 조립식으로 돼 있거든. 그랬더니 글쎄 대포도 조립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고 나가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조립을 하는데도 성능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술이 필요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건데 우리는 원래가 그런 거를 습성화가 돼갖고 만들 때서부터 성능 똑같이 만드는 게 조립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큰 천자 총통인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그 탄이속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장군 전 화살 같은 걸로 했더니 사거리가 1645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지금 로켓 쏘는 거에서 각 발사각이 30도일 때는 1500m 이런 데다가 주철단 200개 그러니까 다탄두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최무선 장군이 그 당시에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상상을 하실 거는 주철탄 200개를 동시에 그냥 때로 바가지를 씌우면서 배에 했다고 쳐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내용적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적이 할 때 보면 2km, 1.5km 가니까 그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는 여기다가 그 유명한 주화하는데 이것이 신기전의 전신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건데 이제 나중에 신기전은 아주 그 조선시대로, 왜냐면 최무선 장군이 고려하고 그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이름이 신기전인데 원래 화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화전하고 주화인데 최무선 장군은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화전은 뭐냐, 화살에 달린 화약통에 불을 단 다음에 화살에 활을 재서, 그러니까 불면서 쪼르륵 해서 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화는 화살에 화약통에 불을 달아 자체 추진력으로 나간다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로켓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대형 화전인 경우는 한 2m까지 돼요. 길이가 꽤 큰 건데 놀랍지만 비행거리가 1950m입니다. 2km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가 저쪽에 있는 거를 하는데 2km에서 여기서 쏴갖고 그냥 이 폭탄 200km 그냥 바가지를 팍 씌는데 이게 무슨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것이 잘 알려진 거지만 주화가 세주화가 되고 금속 소주화가 되고 소중 대주화를 거쳐서 유명한 소중 대신기전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쪽에.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행해서. 그래갖고 더욱더 놀란 거는 화차에서 발사하는 자동화 무기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인도는 19세기에 하이디 알리 왕자가 처음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럽도 19세기에 영국 꽁그리브가 했는데 이것보다 최무선의 주화 신기전이 400년이나 앞서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자, 이게 뭐 보시면 차대전인데 지금도 봐도 만만치 않아요. 내용이. 자, 이게 보시면 우리 저기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신기전이죠.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내용적이 할 때 실제로 이거 쏜 겁니다. 이 신기전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심지를 하나로 붙이면 100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서 오는데 이게 발사하고 있는데 거리를 보세요. 1.5에서 2km, 그러니까 실제로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2km나 나가는 거예요. 그 100개가 불심지 하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참 장관이죠. 이거는 언제냐면 1992년에 발사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가서 신기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주산성이고 진주산성이고 왜군들하고 전투할 때 걔네들이 이걸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100개가 들어가고 한꺼번에 그냥 쏘는데 그거 다 산 위에서 쏘거든. 그래서 300대가 행주산성 이런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화차인데 화차에서 이 신기전을 짜르륵 넣어갖고 발사를 하는데 그거는 이 최무선의 아들이 발명을 하고, 요 발명을 조금 있다가 문종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 문종 대단한 분이 문종 화차로 만든 겁니다. 내용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 화차도 또 막대기로만 만들었는데도 희한한 게 우리 조선의 화차는 발사각도를 45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가장 효율이 좋은 각도로 날리는 건데, 그랬는데 이 중국은 발사각도가 20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막대기로 만든 것도 만만치 않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진포대전으로 오는데
최무선 장군이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락 하고 있는데 뭐 건수가 있어야죠. 그랬는데 글쎄 1380년 우왕 때 6년 때 이야말로 건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건수가 일본에서 아지발도라는 녀석이 외구 2만 명을 데리고 500척의 배를 해갖고 진포에 지금 저 군산이죠. 여기에 상륙을 했어요. 이 진포에 상륙을 해갖고 2만 명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배들을 갖다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실어 가야 되니까 그것을 전부 묶어뒀어요. 이 묶어둬 갖고 그 상륙을 했는데 이때 우왕이 야 니들이 가서 개 좀 조개 뭐 이렇게 해갖고 도원수 심덕구 상원수 나세 그리고 부원세 최무선으로 해서 배 80척 500척인데 80척을 해갖고 진포에 일본 놈들을 때려 좀 부셔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얘들이 모두 상륙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배들이 안전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 노력한 것들을 가져가니까 그 뭐 배 이렇게 해서 다 묶어놨는데 요때 최무선 장군의 화포, 화통, 진료포, 뭐 로켓들 무기 등을 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200발씩 하고 그게 불나고 그러니까 500여 척이 단한 척도 없이 몽땅 때려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로가 막히는 거죠. 이것이 유명한 군산 진포 대첩비죠. 가서 보시면 뭐 있죠. 여기 보니까 큰데 요거 갖고 요새 크게 건수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배가 왕창 박살이 나니까 퇴로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2만 명 되고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퇴로가 없으니까 얘들이 그 어떻게 하냐면 군산서부터 그냥 내려가면서 모두 고려 사람들을 작살을 냅니다. 이 내용이 그 뭐 저 기존에 있던 외구 합류해 갖고 충청도, 옥천, 경상도, 상주, 김천을 거쳐서 전라도, 경상도 아주 피박살을 내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에 그 항상 영웅이 하나 생기게 마련인데 요때 나오는 장반이 이성계가 바로 지리산 밑에 운봉에서 이 운봉이 대첩비입니다. 운봉에 완전히 일본 애들을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1300적이니까 몇 년 후에 이 양반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얘네들이 2만 명 벌어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를 이성계가 가지고 그냥 뭐 작살을 내는데 이때에 운봉의 황산 대첩 때도 최무선의 화기를 이성계가 썼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배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진포 대첩이 바다하고 싸우는 배를 작살낸 제1호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한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년 후 말하자면 진포에서 외구 선박을 500척을 아주 그냥 개판을 만들었는데 그 3년 후 1383년에 외구가 또다시 120척의 배로 침입하니까 여기에서 정지 장군이에요. 같은 적이죠. 정지 장군이 이 얘네들을 상륙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고 있는 거를 이거를 군함 47척으로 모두 박살을 냅니다. 이것이 그 해전의 궁극적인 함성과 함선의 이 해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계에서 이것이 17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포에서 화포로 이렇게 이동하는 배를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전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뒤에 박위 장군이 외구 소굴인 대마도 정보를 할 수 있어 갖고 일본들이 완전 깨갱을 하죠.
일본이 더 이상 침입하는 거를 이제 단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무선 장군에 의해서 그런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때의 정지 장군이 입었던 갑옷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최무선의 비밀이 있어야잖아요. 화포의 비밀.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우리나라 배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밀물썰물이 있어서 우리나라 배로는 딴 데하고 달리, 여기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것이 평저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해요. 바닥이.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 해서 배로 오면 군사 무기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 내용이. 왜냐면 빠르지를 못해요. 배가.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배는 뻘물 썰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갯벌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 배는 넘어진다면 못 일어나. 이게 이 문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사사건건 지거든. 그러니까 그 풍신수길이 삐때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니까 조선배에서는 대포를 쏩디다.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얌마, 그럼 우리도 배에다가 장착을 해갖고 쏘면 되잖아.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대포를 실었어. 실었더니 글쎄 대포를 쏘면 배가 무너져요. 걔네들은 용골이 있거든. 역삼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물들어가니까 이제 흔들리고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연전연패한 것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전에서 함선이 약간 불리하다고 그랬죠. 평선이. 이게 속도 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는 덩치가 큽니다. 크게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의 판옥선이죠. 여기다가 뚜껑만 씌면 그게 이제 거북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전에 해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에다가 요 밑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놈이 있어갖고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치기를 해갖고 쫙 해가 이거 돛대 다 부시고 넘어지고 그냥 엉망진창 하는데, 이것이 가장 예전에 볼 땐 효율적이기에 좀 무지막지하지만, 그런데 고려는 워낙 큰 배들이거든. 여명연합군이 일본을 할 때 중국 배들은 다 넘어지는데 고려 배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평저선에다 크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해서 일본 배하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 할 때 우리 조선 배는 가서 일본을 땅 들여받으면 걔네들 폴랑폴랑 넘어져요. 한국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고려 군선은 워낙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박치기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로마가 오고 그리스 뭐 이런 데가 등장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선에 적고에 기어 올라가고 백병전으로 하는 이것을 보딩전법이라고, 해적이 제일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면 그냥 뭐 갈구를 탁 해갖고 끌어갖고 타고 올라가서 짱짱짱짱 해갖고 점령을 하는 건데, 이 쨍쨍쨍쨍 하는 거는 육정과 검술에 능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검술에 능하거든. 육전이고 뭐 이런 걸. 걔네들이 그랬는데 조선배나 고려배는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깨경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순신 장군이 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판옥선에다 이렇게 딱 했는데 위에다가 철을 꼽았으니 뛰어내리지 못하잖아요. 올라가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거북선에. 이게 한국은 적군이 배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은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적선에 접근 밀착하지 않고 활포탄으로 뿅뿅뿅해서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분별작부전을 썼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면 해전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 최영 장군이 탐나를 정벌할 때
대선 314척 병사 25,600명을 파견을 오는데 이때에 왜적을 만나 왜구들은 적은 배가 빠르거든요. 좌우 협공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좌우 협공을 하라는 말이 대선에서 사격을 해도 제압하기를 하면 정면 충돌을 투여하고 함대를 V자형으로 나누어 외손을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객증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부터 최용 장군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번하고 3번을 쓴 거예요. 기본으로. 하객진이라는 자체도 대포가 워낙 길고 그러니까 뿅뿅뿅 날려갖고 그래갖고 얘네들을 일본 놈들이 쫓아오면 빠지고 약올르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싹 돌아서 다시 치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다. 크다. 그 다음에는 이 화포들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군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바지가리 갈갈이 오고 오는 사람들 오는데 화포가 이렇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큰지. 그게 백전백병인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육전으로 오니까 한국이 아주 그냥 조총도 몰고 그러니까 그냥 피박살 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작전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량대첩, 한산 이런 게 다 고려시대에 최무선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무선 장군의 중요성은 뭐냐면 단순한 화약 제조 발명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처음서부터 해서 화약을 만든다고 할 때 과학적인 기질로서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데 계획을 세운 거다 이거죠. 우선 화약을 만들어. 그래서 화약을 한 다음에 화약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진포에 가서 아주 그냥 박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최무선 장군은 일반 이렇게 지시를 내려갖고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을 처음부터 박살내려고 외국을 하려면 그래서 계획서를 쫙 다 한다면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많은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구가 그 다음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에 최무선 장군이 돋보이는 이유는 세계 최초로 화포해전에 함선을 사용하고 이래서 해전사를 새로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화약 개발 명령 때서부터 이런 해전해 갖고 이 전체를 아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 결국은 그랬는데 요게 우리한테는 뭐가 되느냐면 유럽이 해양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를 한다고 해갖고 함선의 함포를 장악하는 아이디어로 해군을 육성을 했죠. 걔네들이. 우리 쪽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미지의 얘네들이 그 당시에 아메리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람들을 만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지들이 화포를 가지면 안심을 하고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로 만들었고 특히 선원들한테 사기를 올리죠. 이것이 스페인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만든 겁니다. 아르마다가 태풍으로 해서 이제 박살을 났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을 해갖고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것이 세계사를 바꾼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를 바꿨는데 이게 레판토 전투보다 170년이 먼저니까 그것이 서양한테 알려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알려졌을 걸로 봅니다. 이 이유는 1571년도 레판토 해전 때 일본과 포르투갈
뭐 이게 그 임진왜란 바로 전이기 때문에 왕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사실 뭐 고려작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아랍인들이 상인이 많이 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글이 아직 안 적혀 있어요.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인으로 저로서는 세계사를 주도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광개토대왕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이 내용이. 그 다음에는 최무선 장군으로 보고 과학자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세계 3대 정복자 중에 한 명의 아뜰라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후운적으로 신라 가야와 친연성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바로 그 레판토 해전 뭐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세계사를 갖고 왔다 갔다 했다. 최무선 저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꽤 유명한 겁니다. 뭐냐면 209급 해갖고 잠수함이 최무선 함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 장군도, 이 양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해전을 온 사람 해갖고 배수량 1,800톤급의 손원일급 잠수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최무선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도 과학자로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계시고, 먼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튀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있는 거, 지금 있는 사실만 가르쳐 줘도 뭐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아주 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